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몇 달 전에 이혼 절차를 끝낸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혼이라니 제가 상상도 못 해본 결론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로 행복하고 완벽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어디서 말도 못할 제 이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채널에 구독자가 있어 혹시나 있을 법적인 문제를 생각해 가명을 사용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제가 완벽한 가정에 집착한 것은 좀 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나름 부유하기도 했고 덕분에 모자람 없이 자랐죠. 그러다 문제가 생긴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7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질환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슬펐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때문인가? 그건 아니었죠. 사실 당시엔 죽음의 개념 자체가 흐릿했기에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게 더 컸죠. 어렸지만 아버지가 한동안 술만 드셨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괭한 눈동자와 면도하지 않은 까칠한 얼굴로 저를 볼 때마다 괴로운 표정을 지었던 그 장면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저는 너무 어렸기에 아무것도 몰랐고 엄마 언제 와? 아빠 왜 엄마는 안 와? 라고 하며 아버지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하루는 아버지가 묻더군요. 미선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니? 응, 나만 엄마가 없어서 엄마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래, 그러자. 우리 딸 가여운 것. 바보처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이었죠. 아버지는 얼마 후 새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제 또래의 딸을 하나 가진 여자였죠. 초반엔 저에게 엄청 신경을 써줬습니다. 저는 그런 새엄마를 초반엔 잘 따랐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본색이 드러났고 뱃속에 또 다른 아이를 가졌을 때는 대놓고 절 따돌리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그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따로 하게 만든다던가 학교 졸업식에 빠진다던가 옷을 사주지 않는 식이었죠.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가벼운 일이기도 했지만 어린 나이였던 저는 무척 힘들었어요. 어느덧 저는 아버지에게도 말 안 듣는 아이, 입맛 까다로운 아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새엄마는 늘 저를 걱정한 척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선이 얘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어린 동생 미진이 옷을 빼앗으려고 하더라고요. 물건도 함부로 손대고. 아무래도 너무 걱정스러워요. 내가 새엄마라서 날 싫어하는 건 아닌지,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건 아닌지. 여보가 좀 더 신경을 써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겠지만. 어련히요. 근데 좀 버겁긴 해요. 어쩜 좋아요? 학교에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당신이 수고 좀 해줘. 난 바빠서 많이 신경을 못 써서. 어쩔 수 없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타일러 볼 테니까요. 미진이랑 현성이도 자기 언니 누나라면서 잘 따르니까 조만간 괜찮아질 거예요. 동생들이 저를 잘 따른다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애초에 물건을 손댄 적도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새엄마는 연기를 잘했어요. 울면서 그래, 네가 한 게 아니다. 다 내 탓이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곤 했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속이 편했습니다. 아니라고 해봤자 저만 맞아야 했으니까요. 진실은 아예 반대였습니다. 여동생인 미진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고 현성이는 12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악마 새끼들이었죠. 아마 지옥에서 아무거나 건져 올려도 그것보다는 덜 악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진이는 어린 현성이를 시켜서 제 물건을 뒤지고 찢어놨고 심지어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 제 서랍에 넣어두기도 했어요. 그럼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래서 핏줄이란 게 무서운 거야. 너 친엄마 왜 죽었는지 알아?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 빌리고 다녔다고 하더라. 너희 엄마가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범죄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머, 진짜 모르나 보다. 너희 아빠가 왜 안 가르쳐줬는지 알아? 너도 그렇게 잘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한테 네 교육을 다 바뀐 거고. 몰랐니?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줌만 거짓말쟁이고. 그건 그래, 인정할게. 근데 이건 진실이거든? 너희 엄마가 죽으면서 우리 남편이 그 빚 다 갚았어.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너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기억 안 나? 너희 엄마 죽고 이사도 했잖아. 훨씬 작은 집으로. 기억나? 순간 저는 이사를 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대답은 피했지만 표정에 드러났기 때문인지 새엄마는 깔깔 웃었죠. 기억하는구나. 그래, 그거야. 그때 그 엄청난 돈을 우리 남편이 다 갚은 거라고. 너희 엄마는 그거 들킬까봐 그렇게 죽은 거고. 넌 그럼 뭘까? 넌 사기꾼의 딸이지. 우리 애들이 너 닮을까봐 아줌마는 참 초조하다.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죽은 듯 지내. 알았니? 당연히 저는 그런 새엄마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저를 더 싫어했죠. 아니, 혐오했어요. 심지어 그날도 울면서 아버지에게 뛰어가 나한테 아줌마라고 그러는 거 있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외면하고 저는 주눅이 들어서 방에 틀어박히곤 했죠. 그리고 그건 제 학창시절 내내 끝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도 빌어먹을 사기꾼 핏줄 소리를 듣기 싫어 이를 악물고 했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노력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 저를 종달새라고 부르며 비행기를 태워줬던 따뜻했던 아버지를 되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얼마 후 저는 그런 아버지와 절연을 택하게 됐습니다. 당시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을 때였는데 새엄마는 그런 저에 대한 말을 아버지에게 이상하게 전달했죠. 여보, 미선이가 글쎄 대학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남자들 만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이 들어보니까 동네 아줌마가 미선이가 그러고 다니는 꼴을 본 모양이야. 담배도 피우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 앞에서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숨을 쉬더니 대꾸를 하더군요. 당신 미선이 미워하는 거 알지만 좀 적당히 해. 그렇게 안 해도 미진이랑 현성이한테 내가 잘하잖아. 거짓말을 하려면 좀 성의를 가지던가.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뭐요? 뭐 그래서 혼이라도 내려고요? 내가 왜 당신을 혼내? 그냥 적당히 하라는 거야. 애도 다 커서 이제 알아.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지. 앞으로 미진이 입시나 신경 써. 현성이 공부도 좀 시키고. 나도 답답해서 그래요. 미선이 쟤를 보면 그 친엄마가 떠올라서 속이 뒤집히니까. 얼굴도 지 엄마랑 어쩜 저렇게나 똑같을 수가 있는지 소름 끼쳐.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만해. 그랬습니다. 아버진 제가 새엄마에게 차별받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바쁜 척, 모르는 척하며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던 거죠. 자라면서 엄마를 점점 닮아가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는 저를 미워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봐주지 않았던 것은 친엄마에 대한 배신감이었던 거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집에서 나왔고 가족들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절연이라고 하더라도 너랑 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는 딱 그 정도로 가족들을 등졌죠. 웃긴 건 굳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연락이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꿈은 완전한 가족을 이루는 게 됐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전혀 보호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에 누구보다 그런 가족을 꿈꾸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남편과 만나게 됐죠. 저보다 3살이 어린 종수를 처음 만난 건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닐 때였어요. 연애만 2년이 넘어가며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문득 그런 말을 했죠. 나 공무원 시험을 볼까 해. 자기 생각은 어때? 공무원? 근데 좀 늦은 감 있지 않나? 요즘엔 빠르면 고등학교 때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언제 합격할 줄 알고. 그야 그렇지. 근데 우리 회사도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실업계로 빠져서 취직 잘 되는 기술이나 배울 걸 그랬어. 요즘은 진짜 전문직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 그럼 집에는 이야기해봤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실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계속 그러시네. 나이가 있으셔서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미 3년 전부터 그런 말을 했어. 공무원 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도움은 못 주실 거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우울해. 앞날이 깜깜하다는 둥, 아무도 날 돕지 않는다는 둥, 그 사람은 저와 만나는 내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죠. 네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말을 빙빙 돌려서 징징거리면서 제게 압박을 주더군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뒷바라지를 자처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완벽한 가족의 조건에서 돈은 없었거든요. 누구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돕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36살의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3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됐죠. 주변에서는 그러다가 배신당한다 어쩐다 했지만 다행히 그 사람은 배신은 하지 않았어요. 합격하고 발령을 받자마자 제게 청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걸 다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난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든다. 내 아들 종수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결혼식에 부모를 초대 안 하겠다니? 그게 세상에 있을 일이니? 죄송해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계신다고 들었다. 맞니? 네. 어머님 돌아가시긴 했지만 새어머니가 있긴 해요. 아버지가 무슨 사업하신다며. 근데도 아예 모르는 척 남처럼 지내겠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속사정이 있어요. 대충 들었다. 종수가 말을 해줬어. 새엄마 들어오고 차별을 받고 컸다고? 저는 종수에게도 자세한 속사정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사기꾼의 핏줄이니 그런 말까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 할 생각도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원래 결혼이라는 게 돈은 있어야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는 거야. 우리 총수는 나이 많은 널 배려해서 결혼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한 거고. 솔직히 너 나이 많은 것도 그냥 넘어가진 못해. 알잖니? 시어머니가 계속 몰아붙이자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죠. 아이 엄마, 결혼식은 엄마 돈으로 해? 이 사람 돈으로 해. 그리고 나 공부하고 먹이고 입힌 것도 엄마가 아니라 이 사람이야. 고맙다고 해야 정상이지 뭘 못 넘어가. 그리고 집도 그래. 엄마가 못 해주는 거잖아. 이 사람이 그간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 나이는 적어? 나도 이제 곧 40대야. 근데 무슨 반대야. 나이가 많은 게 뭐? 그게 뭐 어때서? 쟤보다 네가 많은 건 아니잖니. 남자랑 여자는 엄연하게 달라.
남자는 5, 60에도 세장가 갈 수 있지만 여자는 아니거든? 그리고 넌 공무원이야. 나 닮아서 타고난 머리 없으면 공무원도 못했어. 이 정도 반대 충분히 할 수 있지? 됐어, 엄마. 제발 좀 적당히 좀 하자, 어? 아우, 속상해. 내가 진짜 서러워서 못 살아. 내 아들 아까워서 난 못 살아.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는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시어머니는 가족과 절연한 저를 더 이해 못하셨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기에 남편과 조금만 무슨 일이 나도 불똥이 제게 튀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시어머니의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지? 네가 우리 종수한테 내 연락 받지 말라고 했어? 그렇지? 어머님, 그게 무슨...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긴? 너도 가족이랑 인연 끊었으니 우리 종수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독하고 모질게 자기 가족도 버린 애가 무슨 짓을 못하겠니? 우리 종수랑 내가 사이 좋은 것도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니? 종수씨 지금 체육대회인가 뭔가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 못 받은 거겠죠.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종수는 나한테 그런 말을 다 하는데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나한테 말을 하는 애가 그걸 잊었다는 거야?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나 봐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잠깐 당황하셨지만 다시 또 언성을 높였죠. 내 아들을 내가 몰라? 바빠서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다. 애초에 종수가 이전이랑 달라지고 자꾸 밖으로 두는 이유가 너 때문인 거야. 그 나이에 뻔뻔하게 시집을 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진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트집 잡은 게 안 되면 나이로, 나이가 안 되면 아이를 못 가지는 걸로 끝까지 제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내시려고 했죠. 마치 미안하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시어머니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어요. 일단 저 역시도 일을 했고 저희가 사는 신혼집이 시댁과의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새엄마와 비교를 해봐도 시어머니는 속이 훤한 사람이었기에 아무리 나쁜 소리라도 저는 면역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중재를 잘했죠.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몰라. 나이가 드니까 뭐가 다 서운하대. 괜찮아. 그냥 10분 정도 그러셨어. 그게 끝이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테 스트레스를 주잖아. 요즘에 애 낳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손주 타령을 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 손주한테도 질투할걸? 괜히 낳으라는 말만 하는 거야. 막상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만큼 당신을 많이 아끼시는 거겠지. 그야 뭐 그렇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한테 의지해서 살아오셨으니까 많이 외로우실 거야. 그럼 앞으로 더 잘해드려. 난 당신이 어머님이랑 사이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어. 뭔가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거든. 남편은 제 말에 감동한 듯 제 손을 잡더군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돈도 모아서 좋은 아파트도 들어가고 전세도 탈출해야지. 우린 분명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제게도 무척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미래를 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또한 서로가 번 돈의 절반을 저축하고 공동 생활비 통장도 만들어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용돈을 제외하면 큰 지출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다 돼갈 무렵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신 임신을 했다고?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야? 좀 갑작스럽긴 한데 병원에서도 확인을 했어. 임신 4주 차라고. 4주?
아니, 내가 좀 당황스러워서. 우리 집도 사기로 했잖아. 근데 갑자기 아이라니. 남편의 표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곧 축하를 해줬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죠. 우리 둘 다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에 놀란 것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주 타령을 그렇게 하던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도 없었죠. 남편의 예상처럼 그저 걱정하는 건 임신하고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끊길지도 모를 용돈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 남편의 월급이 턱없이 작았기에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삭이었음에도 꾸준히 회사에 출근을 했죠.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남편과 제가 번갈아서 아이를 돌봤고 복직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봐주시기로 하셨죠. 물론 돈은 따로 챙겨드리기로 했고요. 하지만 딱 그 무렵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것도 집을 나간 후에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새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면서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시간이 흐른 만큼 아버지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빠져 있고 몸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참 뻔뻔하다.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미진이랑 현성이는 어쩌고 날 불러? 왜? 혹시 다른 자식들은 너무 귀해서 신장을 달라고 말을 못할 상황이야? 미선아, 아빠 너한테 신장 달라고 연락한 거 아니야. 아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제까지 한 번을 연락도 안 하다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가 왜? 뭐 철이라도 들었어? 아니잖아. 나한테 지금 신장 달라고 시위하는 거잖아. 새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현성이 군대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고 미진인 결혼했다고 못 준다고 했다며? 근데 그건 알아? 난 아이까지 있어. 근데 뭘 달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너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한 건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야. 아빠는 너 그냥 꼭 보고 싶어서. 우리 엄마? 누가? 그 계모가 왜 내 엄마야? 아빠도 다 알고 있잖아. 그 여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잖아. 나 다 들었어. 아빠랑 그 여자가 짓거리는 말. 그리고 내 친엄마가 어떤 여자였는지까지. 아빠가 미안해. 미안하다 미선아. 아버지는 우시더군요. 처음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친엄마가 돌아가실 때조차 울지 않고 버텼던 아버지의 눈물에 저 역시도 가슴속에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는 바로 병원을 빠져나왔지만 그 이후로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외면하고 이전처럼 살면 된다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어린 시절의 저를 아끼고 사랑해줬던 아버지가 떠올랐죠. 그러다 정말 미안하면 살아서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남편에게 상의를 했죠. 당연히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 안 보고 살고 싶다며. 결혼식도 그래서 그냥 올린 거 아니야? 다른 가족들도 다 무시하는데 당신이 뜬금없이 왜? 왜 그러는 건데? 그게 그냥 단순히 수술로 끝이 아니잖아. 혹시나 부작용이라도 있으면, 후유증이 있으면. 당신이 걱정하는 건 알아. 그래도 살릴 수 있는데 살리고 봐야지. 애는 어쩌라고. 당신 엄마야. 한 아이의 엄마. 그런 사람이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그런 위험한 수술을 한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더러 쟤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난 못해. 전 어이가 없어서 물었죠. 혼자 키우라는 건 아니지만 말이 좀 그렇다. 혹시나 내가 사고로 잘못되면 혼자서는 안 키운다는 말도 들리거든. 내가 잘못 이해했어? 잘 이해했어. 난 못 키워. 내가 무슨 수로? 아들도 아니고 딸을 어떻게 혼자 키워? 공무원 월급이 거기서 거긴데 우리 엄마에다 애까지? 내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냐고.
그럼 만약 입장 바꿔놓고 당신 어머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 남편은 결국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에게 바통을 터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갑자기 이제 와서 딸 흉내를 내겠다는 것도 우습다. 아예 안 보고 산다고 나한텐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더니. 왜? 그렇게 하면 재산이라도 준다니? 그래도 저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도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머님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워낙 가족 간의 정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잖아요. 너 지금 비꼬아서 말하는 거지? 기가 차서. 이게 그거랑 같아?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어머님이 그 입장 돼보세요. 그럼 저처럼 하실 테니까요. 난! 내 멀쩡한 내 아들 신장 달라고 그렇게 안 하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종순 나한테 10번이면 10번 다 줄 녀석이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야.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게 진짜라고. 근데 넌 아니잖니. 애도 있는 애 엄마가 돼서 그런 결정을 함부로 내리는 건 난 반대다. 요즘 의학이 발전해서 이전처럼 크게 위험하지 않대요. 신장은 어차피 2개고요. 어차피 2개인 건 2개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야. 누굴 고생시키려고 수술을 해? 내 아들이 싫다고 하면 너도 좀 들어. 어차피 인연 끄는 가족한테 잘 보여서 뭐 하려고. 갈 때 된 사람이라서 가는 거야. 요즘 인간들은 너무 오래 살아. 나이 들어 목숨 연명해서 사는 거 추하다. 적당히 떠날 때 가는 게 좋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모르니? 가족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기에 저 역시도 접어야 하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갑자기 찬성을 하기 시작했죠.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는 시어머니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바꿨고, 홀로는 아이는 못 키운다던 남편 역시도 함께 곁을 지키겠다고 말을 바꿨죠. 태도가 돌변한 게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결국 신장 이식을 하긴 했어요. 장기적으로 약물도 복용해야 하고 병원에 오가는 횟수도 많아졌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깟 신장 좀 기부한 걸로 우리한테 다시 빌붙을 생각은 아니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빌붙어요? 그렇잖아. 다 죽어가니까 이제 와서. 솔직히 너 집 나가고 나서 나한테 연락 한 번 한 적 없고 너희 아빠한테도 그랬잖니. 근데 갑자기 이식을 해주겠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 내 입장에서는 너한테 고마운 거 하나 없고. 이봐요 아줌마. 이게 아직도 아줌마 거리네. 난 네 엄마야. 그래도 널 키워주고 걷어준 건 나라고. 널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절을 12번도 해야 한다는 거지. 해줄게요 절. 아줌마 죽으면 그때 해주죠. 12번. 야! 저도 예전에 코찔찔이 아니거든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줌마, 뭐 얻을 거 있나 꿍꿍이가 있나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니라 그쪽 특기 아닌가? 버리지 않고 걷어준 게 고마운 일이라고요? 그쪽 딸도 우리 집 핏줄 아니잖아요. 제 말에 새엄마 표정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인상을 쓰며 소리를 질렀죠. 내가 널 봐준 거야 이 멍청한 년아. 너희 엄마 사기꾼이라는 말 사실은 그런 쪽 아니었거든? 돈으로 사기친 게 아니라 너희 아빠가 하도 빌고 빌어서 내가 입 다물어주고 있었는데 너 그 사람 딸 아니야. 알긴 알아? 너희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애라고. 사기꾼은 사기꾼이지. 그런 걸 숨기고 결혼해서 멀쩡한 척. 그러다가 네 친아빠가 나타나서 다 들킨 거였어. 알긴 아니? 그것 때문에 너희 아빠가 돈 다 퍼주고 입막음 시킨 거고. 거짓말. 당신은 진짜 최악이야. 진짜야. 너희 아빠한테 물어봐. 너희 친엄마가 왜 죽었는지. 너희 아빠가 왜 널 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너라는 애는 그 여자가 저지른 부정이나 다름없었어.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게 옆에 붙어있는 귀신. 그게 너란 애라고.
그 소리에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고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 표정에서 모든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두 번째로 절연을 택하게 됐어요. 그땐 정확히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죠. 물론 이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친어머니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까지 생기더군요. 친딸이 아님에도 걷어서 키운 것은 사실이었으니 신장을 준 게 오히려 신세를 갚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저 다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둘러댔을 뿐이죠. 헌데 그 일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이식 때문인지 제 몸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는 게 힘들 정도였고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걸 권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내가 이 사달이 날 줄 알았지.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니지? 아무리 절연을 했다고 해도 딸년이 신장을 줬으면 보상이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일도 못하고 골골거리며 집에 들어올 줄은 난 상상을 못했다. 그럼 내 돈은 어쩔 거야? 내 돈! 용돈은 그대로 드리고 있잖아요. 혹시 안 들어갔어요? 제가 분명 계좌로 넣어드렸는데. 그거 말고 네가 따로 챙겨주는 그 돈은 어쩔 거냐고. 무슨... 혹시 제 딸 돌봐준다고 드렸던 그 돈이요? 그래! 그건 그대로 주는 거지? 당혹스러웠지만 저는 웃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범 월급은 알고 계실 테고 저도 일을 그만뒀는데 어떻게 그 돈을 드려요. 그리고 아이는 제가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론 못 준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너 그 수술 동의 안 했다. 큰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들어서 겨우 허락을 해줬던 건데 수술하고 무슨 소식도 없고 너도 일 그만두고 내가 하는 소일거리까지 빼앗아가서는 못 준다? 지금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니? 어쩔 수 없잖아요. 뭐가 어쩔 수 없어? 가서 돈이라도 달라고 해.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도 달라고 하라고. 뭘 받으려고 수술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잘났다. 아주 잘 나셨어. 그래, 나만 속물이지? 그럼 너 일해! 내가 모든 일을 잡아줄 테니까 그 젊고 잘난 몸뚱이 움직여서 돈이라도 벌어. 어머님, 병원에서 당분간은 쉬라고 했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난 그런 식으로 해서 집에 여자 들어앉는 꼴은 못 봐. 애는 조만간 유치원 보내면 되는 거지만 넌 아니지. 집에서 내 아들 돈으로 놀고 먹겠다는 거잖아. 내가 왜 그 꼴을 봐야 하니? 예전이야 집안일하는 게 당연했다지만 요즘엔 누가 그러니? 혼자 벌어서 애랑 마누라 먹여 살리는 거 그런 건 요즘 세상에 없다고 봐야지.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의 억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오고 말았죠. 바로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주말 부부로 잠깐 떨어져 있길 바랬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제게 시어머니와 당분간 함께 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같이 가. 일도 그만뒀는데 못 따라갈 건 뭐가 있어. 가서 일자리 알아볼게. 이 집 전세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낮은 거 당신도 알잖아. 집주인 잘 만나서 계약도 수월하게 잘했고. 이런 곳 이제 못 구해. 최대한 빨리 올라올게. 주말엔 무조건 오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시어머니랑 같이 살라고 하는 건데? 내가 힘들다고 했잖아. 아이 보는 것도 몸이 힘든데 시어머니 식사까지 준비하면 그게 쉬는 거야? 그러게 내가 수술하지 말라고 했잖아. 처음에 말렸을 때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이랑 같은 소리 하네. 당신도 결국 우리 아빠가 뭐라도 줄까봐 그런 거 아니야? 난 아니었어. 엄마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겠지만 난 아니라고. 입장 바꾸라며. 내 엄마라도 그럴 거냐고. 당신이 물었을 때 그때 생각 바꾼 거야. 내 엄마였을 때 나도 그랬을 테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 좀 걱정된단 말이야.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거 그래서 그래. 무슨 걱정? 내가 애야? 혼자 있지도 못할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나처럼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가면 남아있던 사람이 바람을 피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 내 동기 중에 한 명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혼했고. 당신을 믿긴 하지만 내가 너무 불안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딱 1년만.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거부했지만 자꾸만 불안하다는 남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그렇게 주말부부로 지낸 게 2년이 넘어가면서 저 역시도 많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연락을 자주 못한다며 저를 들들 볶았고 남편은 돈 없다면서 징징거렸죠. 또 멀리 지방에 살면서 이런저런 돈이 나간다는 이유로 생활비 역시 보내지 않았기에 제가 나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부터 택배, 식당 설거지까지 했죠. 순간순간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대한 행복하고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지만 제 신세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죠. 우습게도 새엄마도 제 동생들도 그곳엔 오지 않더군요. 오로지 저 혼자 아버지의 장례를 감당하게 된 겁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몰랐더라면 아마 저 역시도 그곳에 참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친딸이 아닌데도 저를 거둬줬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 제가 감당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불참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저 혼자서 상대해야 했죠. 아버지의 빈소는 사람이 끊임이 없었어요. 어릴 때 봤던 친척들 몇 분도 참석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이혼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들어보니 저 사람 신장수술 받아야 한다니까. 아들은 군대에 바로 넣어버리고 딸은 시집을 보내버렸다 하더라고. 아주 독한 여자야. 그래서 수술 끝나고 바로 헤어졌잖아. 소송하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좀 쉬었으면 이식 잘 돼서 더 오래 살았을 텐데. 맞아, 나도 들었어. 여자가 얼마나 독하게 나왔게. 아주 수술 끝난 양반을 탈탈 털어먹으려고 눈이 뒤집혔던데. 참 안타까워. 저 친구는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저렇게 생전에 여자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가네. 첫 번째 여자가 사기를 쳐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며? 이제 조용히 해. 다 들리겠다. 딸만 불쌍하지 뭐. 신장 이식까지 해준 효녀라고 하던데. 유산은 그럼 큰딸한테 다 가는 건가? 계모가 다 가지고 가서 뭐 있겠나 싶긴 한데 어느 정도는 남기지 않았을까? 독한 여편네 아무리 이혼을 했다 해도 아들인가 딸인가 한 명은 친아빠 아니야? 어쩜 이렇게 매정해? 사람들은 저만 보면 수근거렸지만 누구 하나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르더군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난 이유를 이튿날 찾아온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진 유언장을 통해서 모든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새엄마에게 제가 차별을 받은 건 알았지만 저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걸로 협박을 받고 있어서 차마 내칠 수 없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더구나 그 진실도 새엄마가 집을 뒤져서 찾아낸 유전자 검사 결과지 때문에 들킨 거였습니다. 마침 현성이가 태어나기도 했고 제 성격상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고 하면 집을 나가버릴 것이 뻔해서 모르는 척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한 것에 후회를 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했고요. 이 사정 설명은 딱 한 장이었지만 나머지 두 장은 온통 사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나의 종달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일찍 말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수술이 끝난 이후에라도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 역시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제게 변호사가 말했죠. 이 사장님은 마치 올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아주 엄청난 양을 보관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이 길어서 재산 분할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가 건물 하나는 지키셨어요. 꼭 따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셨죠. 아빠가 저한테요? 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디 행복해지라고. 그리고 이것밖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하셨고요. 이 사망보험금은 절차에 따라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예금, 적금, 채권까지도 따님분에게 모두 남기셨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 딸을 맡고 있어서 계속 연락이 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냈죠.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지 단 30분 만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바쁘다던 남편까지 장례식장으로 찾아오더군요. 제 딸은 어쩌고 이렇게 여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방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옆집에 잠깐 맡겼다고 했고 남편은 이미 올라오던 중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뜸 물어본 것은 상속받은 내역이었죠. 저는 대충 3층짜리 상가 건물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거라서 숨길 생각도 없었고요. 3층? 그럼 잘 됐다. 나 그 건물에서 가게 하나 열어서 하마. 1층이 좋겠지? 임대료는 당연히 무료고. 커피숍, 그래 나 그거 할란다. 아들, 너도 그 공무원 그만둬. 이거 같이 하자. 상가 건물이면 돈도 따박따박 들어올 거고 너 민원인들 상대하는 거 힘들다며. 그야 그렇지. 아무래도 짜증이 나긴 했었어. 잘 됐네. 엄마랑 나랑 1층, 2층 이렇게 할까? 그래, 그럼 되겠다. 얼른 사표 써버려. 이 기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사업하겠니? 두 사람은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어머님, 아직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누가 있으면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니? 설마 내가 무료로 쓴다고 해서 싫은 거니? 벌써부터 건물주 갑질인지 뭔지 아는 거야? 우리 가족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다짜고짜 여기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인사도 안 드린 상태로 여기서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쓰면서 가서 저를 빠르게 하곤 돌아왔죠. 됐지? 이제 불만 없잖니? 솔직히 너도 공짜로 얻은 건데 불만 없잖니? 어머님 공짜라니. 저 아버지 딸이고 신장 드렸어요.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장 팔았어? 돈 주고 판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걸 허락해준 게 누구야? 나랑 우리 종수 아니니? 우리 아니었으면 네가 엄두나 났을까? 이제까지 아프다고 팽팽 놀기만 했잖아. 어쨌든 내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그 건물 주소 알려달라고 할 테니까 너는 상 잘 치르렴. 한편 남편은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전화를 받으며 나가더군요. 혹시나 진짜 바쁜데 일부러 온 걸까 싶어서 미안해서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뒤편에 마련된 실외 흡연장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누군가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죠. 앞 내용은 전부 듣지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질투도 적당히 해야지. 내가 그냥 온 거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온 거잖아. 장인이라고. 그럼 그걸 안 오냐? 나도 적당히 눈치는 봐야 할 거 아니야. 너랑 일주일 내내 저번 주에도 그렇게 있었잖아. 하루 정도는 여기서 자고 가야지. 제발 그만해. 아내랑 같이 안 잔다고. 여기 장례식이라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도 못 믿어? 사람 미치게 만들 작정이야? 됐고 내일 집에 들어갈 테니까 제발 울지 좀 마.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빌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바로 전화를 끊었죠. 여보, 회사에서 자꾸만 연락이 오네. 미치겠다.
순간 다 들었다고 화를 낼까 싸울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안 들더군요. 사실 어렴풋이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음에도 주말에 잔업이 있다고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 연락까지 받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는 하찮은 거짓말의 연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딸에게 완벽한 가족을 가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죠.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겠지 막연하게 기다렸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 아버지 장례식까지 와서 그 여자를 달래는 꼴을 보니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죠. 마음이 떠난 인간을 잡고 늘어져도 제 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늦게나마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결심을 하게 됐죠. 바로 저희 아버지 유언장을 전달해준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했고 상황을 말씀드리니 어느 탐정사무소에 연결을 해주더군요. 제가 빠른 이혼을 원하자 바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분은 그 지방 발령을 받지 않았던데요? 뒤를 따라간 직원이 확인했고 혹시 몰라 크로스 체크로 전화로 확인도 했습니다. 애초에 지방 발령부터 거짓말이라는 거죠. 참, 어이가 없네요. 그건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 사표를 냈다고 하던데요. 무슨 로또를 맞았다는 소문이 돈다고 해요. 빠르기도 하지. 그렇게 공무원 노래를 부르더니. 여자는요? 현재 동거 중인데 주소는 따로 전송해드리죠. 다행히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겨우 하루 반나절 만에 증거가 넘쳐요. 혹시 녹음하시게 되면 본인 목소리는 반드시 같이 녹음하시고요. 요즘 법이 까다로워서. 증거가 많아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요. 기가 찬 것은 어머님이 이전에 살던 그 집에서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 저를 걱정하는 척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보내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거였죠. 그런 어이없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발인까지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죠. 또다시 옆집에 제 아이를 맡긴 채 자리를 비운 거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면목 없어요. 아이고 별것도 아니죠. 오히려 편해요. 우리 딸이랑 절친이잖아요. 둘이 같이 두면 잘 놀아서 오히려 내가 편하죠.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끝이고.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근데 혹시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 무슨 인테리어? 무슨 공사 때문에 자기 건물에 간다고 막 부자가 됐다고 그러시던데요? 아드님이랑 오셔서 한참 시끄러웠어요. 진짜 남편분이 로또 맞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흘렸죠. 저기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희 딸 좀 얼마간만 맡겨도 될까요? 이틀에 100만 원 드릴게요. 잘만 돌봐주세요. 얌전해서 큰 사고도 없을 거예요. 100이요? 아니, 저야 좋지만 너무 큰 돈인데. 진짜 로또 맞았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는 꼴을 보니 저희 어머니가 많이 맡긴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큰 액수는 아니죠. 부탁 좀 드려요. 혹시 더 길어지면 하루에 50씩 더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까지. 도대체 어딜 가시기에. 일단 제 건물 좀 찾으러 가야 되고 이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 건물로 갔더니 정말로 인부들이 1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빨리 작업을 했는지 간판까지 미리 달려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건물주라는 것을 밝히고 도로 철거해달라고 했죠. 인부들이 망설이기에 저는 간판 먼저 떼서 불에 태워주면 하루 일당의 2배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철거가 시작됐죠. 때마침 식사를 하고 왔는지 커피를 한 손에 든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드럼통 안에서 불타고 있는 게 자신들이 걸어놓은 간판이라는 것을 보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불이야! 여기 불났어! 이게 뭐야!
뭐긴 뭐예요. 제 건물에 흉물이 들어서서 이렇게 된 거죠. 너 미쳤니? 이봐요. 이걸 왜 도로 철거를 해요? 이건 우리 총수가 직접 돈 주고 맡긴 건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인부들이 순간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씩 웃었죠. 건물주 갑질 중이죠. 무슨 짓이겠어요?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어요? 내 건물에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그때마다 불 질러버릴 줄 알아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잘못했다고 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보는 무슨... 곧 당신한텐 이혼 소송장 날아갈 거야. 뭐? 이혼? 미쳤어? 당신 지금 건물 생겼다고 날 버리려는 거야? 공무원 그만뒀다며? 잘됐네. 당신을 매일 그리워하는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이젠 그 쥐꼬리 같은 월급도 못 받겠지만.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나랑 내 딸을 버린 건 당신이지. 시어머님 반품이니까 그 여자랑 사는 곳에 곱게 다시 데려가고 새 식구 오순도순 잘 살아. 그 여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뭔가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오해? 무슨 오해? 장례식에서 그 통화 다 들었고 하루 반나절 만에 증거는 다 모았어. 사진 잘 나왔더라. 시어머니 집에서 동거하는 여자랑 찍힌 사진들 말이야. 어쩌니? 로또를 맞긴 했는데 종이를 잃어버린 심정이? 솔직히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했죠.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내 집에서 누구랑 통거를 한다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인부들은 상황을 파악했는지 킥킥거리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제게 엄지를 지켜들며 응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내 다툼을 끝내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가, 미안하다. 난 진짜로 몰랐어. 너도 우리 총수가 마음 약한 거 알잖니? 어떤 여우년한테 홀려서 잠깐 실수를 한 모양이야. 내가 해결하마, 응? 잠깐요?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홀려요? 그 여자 신상 보니까 나이도 아범보다 어리던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어린 며느리 얻었으니 함께 잘 살아주세요. 어머님, 그런데 그 여자 일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먹는 건 또 어머님이 싫어하셔서 참 걱정이네요. 함께 잘 살아보려면 서로 맞춰가야죠. 아니, 난 네가 좋다. 내 손녀도 포기 못한다. 걔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그러셨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지금이 그때거든요. 제 딸은 제가 잘 키울게요. 그리고 어머님, 제 딸 할머니라면 질색을 해요. 그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어. 당신은 신장 이식한다고 난리지. 우리 엄마는 매번 연락하고 사람을 갑갑하게 하지. 엄마랑 당신이랑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그랬어. 숨 좀 쉬고 싶어서. 정말이야. 끝내려고 했다니까? 믿어줘. 지금이라도 끝낼게. 웃긴다. 내가 신장 이식해서 죽을까봐 미리 우리 딸 새엄마 만들어줄 생각이었니? 내가 죽으면 자기 자식 하나 건사 못하겠다는 그놈 맞네. 머저리 같은 놈. 제 말에 인부들은 남편에게 야유를 보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꽃이다. 그 소리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밖에서 상황을 살피려고 걸음을 멈췄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치를 보다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럼통에 불을 끄게 했고 철거하던 것들을 멈췄어요. 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실력도 출중하시고 말도 잘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속도와 완성도에 따라서 비용도 더 지급해 드릴게요. 오, 사장님 최고! 완전 멋지다! 인부들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제는 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시위를 하듯 용서를 구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집을 빼버리고 며칠은 호텔에서 딸과 함께 보냈습니다. 누가 차려주는 밥을 얼마 만에 먹는 건지 눈물이 날 정도였죠. 그러면서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개월 만에 지겨운 이혼 소송이 끝이 났죠. 어찌나 끈질기게 나오는지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끝내고 나니 정말 속이 후련하네요. 나름 복수도 시원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백수가 된 남편과 돈에 미친 시어머니는 가족이란 울타리가 아니라 서로의 앞길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테니까요. 비록 최악의 경험이긴 하지만 이 일로 저는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 딸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않더라도 저 혼자서 충분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려고요. 아버지의 후회를 통해 그리고 제가 가족에 집착했던 과거를 통해 배운 거죠. 저희 두 사람 앞으로의 행복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